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기여하고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많은 기관들이 손꼽아지더라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이제 상담센터. 여기도 뭐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도 있겠고 또 보건소도 있겠고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 취업해주는 기관도 있고 다양한데 그래도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는 곳을 따져보세요 하면 저는 복지관들이 상당히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관에 가보시면 프로그램이 100가지가 넘어요. 규모가 있는 곳들은. 근데 언젠가 노인복지관에 이렇게 제가 방문을 했다가 한글을 배우고 계시는 어르신들 표정을 봤어요. 우리가 영어나 수학 어려운 거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글을 익히시고 나서 제일 먼저 언제가 제일 기쁘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제가 예측했던 대답은 내 이름을 내가 쓸 수 있을 때 제일 기뻤어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대답을 많이 하셨냐면 우리가 잘 생각 안 하는 대답인데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내가 읽고 주문했을 때요. 그 전까지는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메뉴판을 읽고 주문은 못 하셨고요. 친구분들이 중국집 가자 그러면 중국집 가셔서 그냥 짜장면이 뭔지 볶음밥이 뭔지 내가 아니까 그냥 나는 짜장, 나는 짬뽕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글을 익히시고 나서는 가서 메뉴판을 읽고 그거를 내가 주문을 하게 됐다는 게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대요. 그 전까지는 낯선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했대요. 적어주세요. 우리 외국에 나가서 외국 그 메뉴 읽지 못해서 옆에 테이블에 드시는 거 보고 적어주세요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글도 배우시고 그 안에서 이성교제도 하시고 참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2편 중에 첫 번째 사례가 이제 복지관 통해서 이성교제를 하시게 된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장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할머니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할아버님이 상담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30살 때 젊을 때죠. 그때 독일에 가서 광부로 일을 하셨대요. 그렇게 일을 하시고 36 되던 해에 다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돌아오셔서 결혼도 하시고 딸도 낳고 했는데 그 후에 이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슬하에 딸이 1명 있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그 딸을 입양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지내시다가 복지관에도 다니시고 그랬는데 뭐 주변에서 복지관은 나중에 연세 들어 다니시기는 했는데 주변에서 또 소개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시던 분이 한 14년 정도 알고 지내는 분이 계셨는데 노인이 되시니까 두 분 다 복지관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3년 전부터 이 두 분이서 같이 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을 알고 지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잖아요.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살자 뭐 이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같이 사시는데 이 어르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저는요 성격이 교과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바르고 반듯하긴 한데 조금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는 얘기도 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성격인지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딱 바르게만 정직하게 살아오신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탓할 일은 없죠. 근데 어쨌든 3년을 함께 사셨는데 3년 정도 같이 사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할아버지는 3년 동안 같이 사시면서 누군가랑 내가 한 집에서 같이 산다 이거는 결국 우리는 부부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같이 살고 계시는 할머니는 생각이 좀 다르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남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지관을 가잖아요.
그럼 복지관에서 할아버지는 다른 할머니들하고 막 어울리거나 하지 않으시는데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들하고 어울리신대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할아버지가 고지식도 하시고 교과서적이고 저 사람은 내 아내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들 틈 속에서 늘 지내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쾌하신 거예요. 어느 날은 수업 끝나고 이제 같이 가시려고 할머니가 들으시는 그 강좌가 있는 강의실에 딱 갔더니 할머니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저쪽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가봤더니 할머니 혼자 앉아 계시고 할아버지들이 삥 둘러서서 같이 막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너무 이게 싫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한 기색을 조금씩 표현을 하셨죠. 근데 할머니가 요즘 들어 할아버지를 좀 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불편해하시고 급기야는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들으셨냐면 두 분이 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고요. 각자의 생각만 이제 키워가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서운하다, 저러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남자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혼자 계속 키워가는데 할머니랑은 생각이 좁혀지진 않고 할머니의 행동은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칼을 갖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다 너무 놀라서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선생님 너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복지관에 갔을 때 이 할머니가 남자들하고 저렇게 막 히히덕하고 그 틈에서 지내고 어울리고 하는 모습 보면 내가 언젠가는 찌르려고 그래서 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근데 아직은 제가 생각만 그렇게 했지 한 번도 실행에 옮겨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나누면서 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냥 단순한 이성교제, 어르신들 이성교제 하면 뭐 젊은 사람들 이성교제나 똑같죠. 이럴 때 좋을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고 흐를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 중에 하나겠거니 했는데 아니에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복지관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비밀 보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가서 내가 상담을 하는데 비밀 보장이 안 된다 그런다. 그러면 상담 못 털어놓죠.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알려진대? 그러면 소개 얘기 못 하죠. 근데 상담이라는 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하셔도 기본적으로 그 윤리 강령에 나와 있는 게 비밀 보장이에요. 절대 밖에 가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비밀 보장이 예외가 되는 상황들이 몇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비밀 보장하면 안 된다예요. 비밀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뭐냐면 미성년자와 관련된 상담을 했을 때는 비밀 보장 안 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살해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땐 비밀 보장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할아버지의 사례는 그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비밀 보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관의 직원분 또 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대상 할머니 있죠? 할머니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했어요. 그래서 늘 예의주시하는 거죠. 할머니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하고 할아버지는 늘 약간 감시 관찰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조치는 딱 마련을 해놓고 할아버지하고 상담은 계속 이어나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분의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냐예요. 좁힐 수 있으면 좁히고 좁힐 수 없으면 두 분은 헤어져야 된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만약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두 분 다 우리가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계를 돈독히 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또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부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헤어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연속 상담을 했고요. 이 할아버지가 기본적으로 원래 그러셨는지 아니면 이 할머니 사건으로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안에 화가 가득 차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화가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은요, 쬐끄만 일이 생겨도 그거를 견디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를 잘 뿜어낼 수 있도록 제가 4주 동안 할아버지 연속 상담 해드리면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화를 조금 밖으로 뽑아내자 이런 생각을 했죠. 이 할아버지가 아까 교과서적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선생님, 제가 지금 칼을 갖고 다닌다고는 했지만 근데 제가 볼 때 할아버지가 정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이 칼을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90% 이상은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어르신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지금 노인이 되기까지 아주 어른들이 보신다면 온순한 성격. 그래서 이분은 사춘기도 안 겪었대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안 겪으니까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사춘기 겪으면 반항도 하고 일탈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으니까 부모님은 참 착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위 어른들도 참 착한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오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사춘기 겪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를 안 겪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폭발을 해야 되거든요. 밖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춘기 때가 제일 심한 때라 그때 발산해 줬어야 돼요, 원래는. 사춘기 때 발산이 안 되면요. 그건 안으로 담겨져 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년이 넘어가잖아요. 중년이 넘어가면 우리 뭐라 그래요? 갱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갱년기가 오면 사람이 건강하던 사람도 우울해지고 힘겨워지고 이래요.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들어져요. 그러면 사춘기 때 그 발산이 안 됐던 분들은 하나 이 바구니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싱크홀처럼 훅 가라앉아 버려요. 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밖으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표출이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할아버지가 일대기를 살아오시면서 겪어왔던 것들을 들어보니까 사춘기 없이 평탄하게 지내시다가 30살 때는 또 독일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6년을 지냈다는 거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 그런 데에서 견디는 힘만 계속 늘어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견디고 독일 가서도 견디고 그 이후에도 이혼하고 나서 딸을 그렇게 보내고도 견디고 계속 견디기만 하셨던 분이라 노년기에 어떤 새로운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됐으니까 마음을 많이 의지하셨을 텐데 거기도 또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에 싱크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훅 꺼져버리셔서 이 칼이라는 그런 물질에 의존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아버지는 그렇게 분노 조절도 해드렸지만 상담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서 연속 상담을 해드렸고요. 또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상담이 되신 후에는 그 할머니 분하고도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 하십니다. 칼 얘기는 일단은 안 하고요. 할아버지는 부부라고 생각하십니다. 할머니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는 앞으로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가 들어보고 할머니도 부부로서 이 할아버지가 참 괜찮다. 내 배우자로서 괜찮은 분이다 해서 부부로서 사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두 분의 관계를 좀 더 좋게 해드리는 쪽으로 제가 노력해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할머니는 3년을 살아봤더니 나는 이 할아버지랑은 도저히 부부의 연을 맺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머니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자 생각해 보세요. 3년을 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싫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좋대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다른 할아버지들하고 술자리 가지시고 이렇게 어울리시고 하는 거를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머니의 노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너무 중간에는 이 무서운 일이 있었지만 결론은 약간 해피엔딩. 그래서 두 분이 부부로서 지금까지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상담 이후에는 부부로서 새 출발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동안은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했지만 또 이 할아버지하고 사는 거는 또 편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는 게 편한 거는 유지하시고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한 생각을 좀 바꾸신 거죠. 이제는 배우자다, 동반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두 분이 당분간은 저하고 상담을 조금 이어나가시기로 했고요. 새 출발하시고 부부로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할아버지만 따로 제가 또 상담했어요. 여하한 일이 있으셔도 칼이라든가 이런 거 남에게 위해를 가할 일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 문제처럼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은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고치거나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위해를 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해 가하겠다는 생각을 좀 배제시키는 의미에서 관계를 돈독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면 대체로 미국은 기숙사 생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숙사 생활했다가 방학이 되면 고향 마을로 돌아와요. 방학은 집에서 지내느라고. 근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교의 상담실에 어느 학생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저 이번 방학이 돼서 고향 마을에 가면 우리 동네에 내 친구 아무개를 내가 죽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랑 약간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랬는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대학을 들어와서도 제가 그 트라우마가 없어지지가 않아서 저는 그 아이를 꼭 죽이고 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지역에 그 보안하시는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걸 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비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피해가 갈 예상된 그 학생 집에 인력이 다 배치가 됐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 인력들이 철수를 했어요. 5주차 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사례 함께 하면서 복지관의 그 보호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저는 상담해드리는 것보다 그걸 먼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전하게 잘 이렇게 해피엔딩이 됐고, 근데 한번 그렇게 또 마음 먹으신 분은 언제고 또 그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상담은 제가 맡아서 계속 끝나지 않고 종결 없이 계속 영속 상담으로 저하고 할아버지 계속 상담하세요라고 하면서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꼭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물어봐도 돼요. 어르신들하고 상담할 때는 뭐 TV 보신 거 재미난 거라든가 요즘 근래에 맛있게 드신 거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는지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은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할아버지하고 상담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상담하고 있는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조금 어둡기도 하고 좀 아찔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일단락 지어졌던 사례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노인들의 이성교제는 젊은 사람들 이성교제와 다른가요? 젊은 사람들의 이성교제, 노인들의 이성교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땐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이성교제를 하는 모습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세요. 어르신들 어디 가서 이성교제 하시나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 생각에는 탑골공원 가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어르신들 어디서 하시냐면 신촌 이런 데서 하세요. 데이트 신촌 가서 하시고요. 이렇게 좀 에너지 넘치는 곳 가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그런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 있고 이렇게 기운도 있고 한 그런 곳에 가야 우리도 기운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성교제는 문화생활을 즐긴다든가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세요. 이성교제를 하시는 모습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성교제를 하실 때의 이 심리 내적인 부분은 조금 다르세요. 젊은 사람들의 이성교제에 비해서 더 간절함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사별 후에 오랫동안 혼자 된 상태를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혼자 됐다는 게 어떤 그 외로움이나 어느 정도의 심리 상태인지를 아셔요. 근데 거기에 따뜻함이 딱 보태지니까 더 간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은 그 연세를 여쭤보면은요, 저는 80입니다, 90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보다 그 남은 삶에 대해서 거꾸로 대답하시는 경향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를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생의 마지막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세요. 그래서 간절함이 더 커요. 그래서 더 뜨거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다 좋은데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슬픔이 더 커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슬픔이라는 게 더 크다가 아니라 슬픔, 이성교제를 할 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할 텐데 이 슬픔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보다 더 깊이 있게 더 슬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성교제를 하시던 분과 사별했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이성교제를 하다가 사별을 하셨다는 거는 사별을 원래 배우자분하고 한 번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그 경험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헤어나오기 어려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노년기에 이성교제 하실 수 있으면 또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이성교제 안 할란다. 나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아요. 하면 친구들하고 노시고요. 나는 이성 간에 이렇게 만나는 거, 그런 거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성교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인들이 이성교제 하실 때요, 진짜 남녀 이런 느낌보다는 단짝의 느낌이에요. 성별만 다르다 뿐이지 남성과 여성이 만났지만 서로 정말 극진히 잘 챙겨주는 베스트 프렌드의 느낌이어서 종교 활동을 하신다든가 마음을 어딘가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처럼 이 이성에게 이 이성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기대고 필요할 때 위로도 받고 지지도 받고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에서는 어르신이 이성교제 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밝은 측면, 어두운 측면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